이런 거 한 복습 좀 해보셨어요? 예, 안 하신 걸로 밝혀졌죠? 괜찮아요. 뭐 천천히 하셔도 돼요. 천천히 해도 돼요. 어차피 우리는 공부 언제 완성하시는 거냐면은 9, 10월 달에. 그 전까지는 이제 컨디션만 잘 조절하시고 페인트 칠할 때 초불구 이렇게 조금씩 하는 거 있죠? 그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9, 10월 달에 몇 점이 올라가요? 뭘로요? 50점 올라가 50점. 과목별로. 그러니까 8월 달까지 평균 점수 10점대만 유지하셔도 합격권이다. 10점이면은 몇 개 맞아요? 4개 맞으면 돼요. 40문제 중에. 그렇죠. 하나 찍으면 더 맞지. 통계적으로 이제 8개 나오니까. 올해도 1번부터 5번까지가 다 8개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본인이 답을 마킹하기 전, 제출하기 전에 OMR 카드를 한번 쭉 살펴봤대요. 3번인가 4번인가가 12개 찍혀 있대요. 이거 좀 큰일 난 거 아닌가? 역시나 이제 뭐 틀렸겠지. 그분 안 되셨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그런 말씀 하셔서 저도 알았죠. 자, 말씀하지 않으시면 좀 모르죠. 어쨌든 이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주제 경제론, 부동산학에서 가장 기본이죠. 문항수는 이제 문항수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뭐 4문제에서 5문제 나오는데 모든 내용이 이제 기본 수요 공급이 기본 베이스니까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수요와 공급 이론하고 그리고 이제 거미집 이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펜 노란색 이렇게 요거하고 요것이 이제 쌍두마차죠. 이렇게 물론 이제 경제 변동은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되게 쉬워요. 경기 변동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거미집이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거미집은 전부 다 수요 공급에 올리니까 그래서 요거랑 요거인데 수요 공급은 이제 수요 이론하고 공급 이론이 베이스죠. 수요 이론은 이제 소비자 행동 이론. 저희들이 물건 살 때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관찰해 가지고 하나의 이제 법칙화 시킨 것이고 공급 이론은 이제 생산자, 물건 만드는 사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행동을 봤으면은 두 가지가 결합을 해요. 결합한 것이 균형. 그리고 수요 공급의 이제 마무리이자 꽃이라 볼 수 있는 탄력성. 근래에는 탄력성이 계산 문제 중심으로 나오고 옛날처럼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옛날이라면 4년 이전을 말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오히려 균형 쪽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수요 공급 문제의 특징이 얘네들이 다 연결이 돼요. 요걸 바탕으로 요것이 나오는 것이고 요걸 베이스에다가 플러스 뭘 하나 첨가해서 나온 것이 탄력성이라는 논리이기 때문에 다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전부 다 묶어서 종합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지난 11월 달에 기초 수업했을 때 이거 좀 건드렸는데 그때도 복습 안 하셨죠? 괜찮아요. 복습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교재는 25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 수요의 이제 개념이 있어요. 개념에 따라 성격이 있는데 수요하고 공급의 개념은 같아요. 그래서 공급의 개념 쪽은 공부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이제 그 주체만 다르죠. 수요는 소비자라고 나오고 공급은 생산자로 나올 뿐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제만 주로 나오니까 먼저 수요란 1번, 2번 개념이 교재에 나와 있는데 줄이 쳐 있을 거예요. 일정 기간이 첫 번째로 중요한 단어죠. 수요 일정 기간. 일정 기간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일정 기간은 이제 성격할 때 유랑 개념이죠. 유랑이란 말은 이제 이런 우회 명칭이 나온 것처럼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지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는 변수를 이제 유랑 변수다라고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하고자란 말이 돼 있죠. 여기 두 번째 키워드죠. 하고자. 수요니까 구매란 말이 나오고 나중에 공급에는 이제 생산, 판매하고자 이렇게 나오죠. 하고자란 말은 수요량이 사전적 개념이란 뜻이에요. 의도된 양이죠. 그러니까 시장 가기 전에 본인이 어떤 물건에 대해서 구매하고자 하는 양, 이게 수요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적 개념이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가 그래서 의도된 양을 말하기 때문에 실제 구매량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죠? 항상 일치하지 않죠.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욕구.
욕구는 구매 수요니까 구매 의사를 말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욕구는 그냥 공허한 욕구가 아니라 항상 뭐가 동반한 욕구? 구매력을 동반한 욕구라 그래. 항상 구매력을 동반하지 않는 욕구는 경제학적인 용어로 공허한 욕구라 그래서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수요라고 인정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매력을 동반한 욕구를 뭐라 그러냐? 유효 수요라 그럽니다. 반드시 이제 구매력, 경제 능력을 갖춘 수요이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 세 가지 단어를 보시고요. 그리고 얘기하는 이제 또 수요량은 최대 수요량이에요. 나중에 공급도 똑같아요. 최대 수량. 근데 실제 시험은 뭐 최대 수량이라고 나온 사례 한 번 있지만은 그냥 수량으로 낸 적도 있어요. 근데 여기다 최소로 아마 틀려요. 최소를 명기하면 틀리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그냥 수량으로 내든지 최대 수량 내든지 그렇게 해야지 옳은 지문인데 뭐 거의 언급하지는 않더라고요. 왜 최대 수량이냐?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물건을 사서 소비하는 목적이 있죠. 소비자들의 소비 목적이 뭐죠? 소비자들의 소비 목적은 효용 극대화라 그럽니다. 효용이란 말은 소비자가 물건 소비를 통해서 향유하는 주관적인 만족감을 말하죠. 그럼 가격이 어떤 물건의 가격이 결정됐으면은 소비자는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가격을 지불하죠. 그 본인이 지불한 가격에 대해서 최대로 구매하려고 그래요. 그 최대로 효용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행동이 이거죠. 그렇죠? 이게 너무 무리가 가는 게 그래서 이 행동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이는 데가 뷔페집이죠. 뷔페 비싸잖아요. 그럼 거기서 본인이 얼마를 만약 2만 원짜리 뷔페다. 2만 원 지불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최대로 뽑아 먹어야 돼. 근데 시간이 1시간 반밖에 안 되니까 왜 시간 제한을 뒀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마다 속상해 죽겠어. 그래서 항상 병이 나요. 그래서 갔다 오면은 이렇게 찢던지른다. 큰 놈이 엄청 먹어가지고 고깃집 이런 데 가더라 꼭 그런 뷔페집을 가요. 공기도 이제 그 떡볶이집도 그냥 떡볶이집 아니라 두끼라는 이제 그런 데만 가요. 네. 두끼가 먹는 데면 이제 저렴하더라고. 9,000원인가 8,000원 1인당. 그 1시간 아빠 우리 1시간 반은 최대로 먹자 그렇게. 그러면 이제 순댓국 먹으면은 보통 한 3공기 플러스 공깃밥 세 그릇을 먹죠. 3그릇 플러스 공깃밥 하나 반 이렇게 더 먹으니까 감당이 안 돼. 감당이. 네? 고1 키가 좀 크죠. 유전자 조작이 좀 돼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유전자 조작이 돼서 천만다행이에요. 지금은 이제 지난 목욕탕 가봤더니 이러고 쳐다보더라고. 너 누구냐 이렇게 했었죠. 어쨌든 그래서 아주 식비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런 키워드를 잡아보셔야 되는데 얘네들에 대해서 이제 출제할 때 그럼 뭘 내냐? 뭐 낼 게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건 테마는 아닌데 물론 가끔 가다가 이제 옛날 문제 보면은 출제원이 옛날이다. 요즘에는 수험생분들의 수준이 하도 높아지셔가지고 이런 앞부분은 말장난 잘 안 하던데 여기다가 일정 시점이라고 집어넣어서 오답 나온 사례가 과거에 한 번 있었어요. 딱 한 번. 지금은 그렇지는 않고요. 그럼 여기서 테마를 한번 내고 싶은데 그래서 나온 테마가 유량저량이죠. 거기서 이제 교재상에서 나온 거기 페이지 25에 나오는 거 유량저량 아마 별표가 돼 있으실 겁니다. 이 부분이 12회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최초로 보이는 데가 12회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였던 때가 24회였었어요. 그리고 12회부터 24회인가 10년 동안에 자주 나왔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기 하나의 테마입니다. 꼭 연습하지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25회부터 30회까지 눈에 안 띄었어요. 갑자기 사라진 문제입니다. 근데 갑자기 31회 때 또 나왔어. 그리고 32회, 33, 2년 쉬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조금 출제 기회가 높아졌죠. 그래서 저량과 유량인데 저량은 말씀드렸던 시점. 명시해야지 의미가 전달되는 변수고 유량은 기간. 해야지 의미가 전달되는 변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기서 이제 이 교재에 나온 거랑 좀 순서가 다른데 여기 있는 순서 하면은 일부러 배치해 드린 거 여기죠. 저량은 여기고 유량은 여기입니다. 그럼 요 위에 있는 것은요 이미 다 기출이 된 거야. 역사를 통해서. 그럼 기출이 됐던 유량저량의 종류는 당연히 공부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아래 것은 뭐 회계사라든지 평가사, 공무원 이런 쪽에서
유랑저랑 질문할 때 언급했던 사례들이고 다 경제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도 언급할 수 있는 용어가 됩니다. 그리고 유랑을 할 때는 이해가 중요하니까 그 유랑은 소득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득은 이제 무조건 유랑이에요. 그럼 어떤 소득이 앞에 명칭이 뭐가 붙든 소득은 전부 다 유랑이다 보시면 돼요. 나중에 투자론에서도 소득 5개 공부해요.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 세전현금수지, 세후현금 5개 소득을 공부합니다. 소득은 이제 그래서 지난번 예를 들었던 것처럼 갑의 소득이 100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갑은 많은지 적은지 판단할 수 없다 그랬죠. 앞에 뭐가 붙어야 돼? 기간이 붙어야 되지. 소득 100만 원인데 소득 100만 원 앞에 하루가 붙었느냐, 한 달이 붙었느냐, 1년이 붙었느냐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렇지. 그래서 소득이 유랑인 거 알면은 다양한 명칭도 유랑이고, 그리고 소득이 유랑인 거 알면은 사람이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노동력을 제공해서 반대급부로 받는 게 있죠. 그게 뭐죠? 급여, 임금. 임금, 급여도 다 뭐예요? 그래서 유랑이 되는 거야. 이렇게 임금을 통해서 급여를 통해 소득이 이제 발생하니까 그 최저임금 하면은 유랑이라 그랬나요? 저랑이라 그랬나요? 최저임금. 아니 제가 그냥 임금이 유랑이라 그랬잖아. 임금이 유랑이라 그랬으니까 어떤 명칭이 붙든 그 임금은 다 유랑이야. 최저임금, 그것도 임금이 붙었잖아요. 최저임금 할 때 앞에 기간이 붙어, 시점이 붙어. 기간이 붙잖아. 최저임금, 그쵸. 최저임금 10,000원이다. 만약에 하면은 앞에 시간당이잖아요. 그 시급이라 그러죠. 시간당 급여. 이거 최저임금. 이렇게. 그리고 이제 부동산도 그 소득을 벌어야 되잖아요. 다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공간을 남한테 점유시키죠. 그래서 얻는 것이 뭐다? 임대료야. 그래서 부동산은 임대료 수입을 통해서 소득이 창출하죠. 다 같은 맥락이죠. 우리 시험은 그리고 단기순이익도 나와. 이거 회계적으로 나오는 세후소득이라 그래서 얘도 소득이야. 단기순이익.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영업경비도 순영업소를 도출하는 과정이고 다 논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나와서 그냥 이자 비용 해도 되는데 여기 연간이라고 붙어 있어요. 기출이니까 그대로 자기 집어넣은 거예요. 연간이라 붙어서 기간이잖아요. 1년 동안에. 다 유랑이랑 드러나요. 그리고 부동산 쪽에 자주 나오는 게 이 2가지죠. 신규주택 공급량, 신축이죠. 신축 어떤 기간을 통해서 공급이 되는 거잖아. 그리고 거래량. 그 주변에 중개업하신 분한테 주택거래 몇 건 하셨어요? 그러면은 10건 했어요. 많이 한 거야, 적게 한 거야? 그거 모르죠? 똑같은 이제 10건이라 하더라도 그 기간이 뭐가 문제에 따라 달라요. 1시간 동안 10건 했다. 엄청 한 거죠? 근데 10년 동안 10건 했다. 그 별로 안 한 거야. 같은 10건이라도 의미가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벌써 느껴지세요? 네, 느껴지시고. 그리고 이제 저랑은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이제 가격을 가지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경제학 언론책에는 가격은 시시각각으로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가격은 저량. 이게 만약에 증권과 연관되는 시험이다 그러면 그 코스피 지수가 사례로 나오겠죠. 코스피 지수 발표할 때 저량으로 발표해요? 유량으로 발표해요? 저량으로 발표해요. 코스피 지수는 시시각각으로 바뀌잖아. 그리고 그날 그 주식시장 마감 칠 때 몇 퍼센트 마감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요건데 다만 이 중개사 시험은 가격은 많이 안 나왔고요. 요게 많이 나왔죠. 재고 인구수. 재고 파악할 때도 시점을 명시하죠. 재고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수 발표할 때도 앞에 저량이 시점이 붙어요. 인구수는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완료한 그 시점에 몇 명이다. 그 시점에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량. 그래서 근데 요즘에 나오는 게 요거죠. 자산, 부채, 자본. 이게 이제 어떤 그 회사의 그 특정 시점에 재산상을 나타내는 거죠. 자본은 내 돈이고요. 그리고 부채는 뭐다? 남의 돈이야. 그래서 이제 자본과 부채를 더한 것이 뭐다? 이게 자산이야. 근데 자본, 부채가 나온 것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자본, 자산, 부채 나오기 전에 그럼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이 자본이겠지. 그렇죠? 순수한 내 돈이야.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거 자본으로 내지 않았고 순자산 가지고 낸 적이 있었어. 순자산. 순자산이 뭐예요? 이게 자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 나왔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처음으로 나온 통화량. 통화량은 이제 특정 시점에 유통되는 화폐량을 말합니다. 전화 통화량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화 통화가 아니라 이제 유통되는 화폐량. 그러니까 시시각각으로 바뀌기 때문에 화폐량은 저량 변수로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자주 보셔가지고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공부하시라 그랬냐면은 개인적인 차가 있는데 용어를 한번 보세요. 소득, 그래 이거는 뭐 당연히 유랑이야. 개인적으로 파악이 가능한 용어는 넘어가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실제로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좀 헷갈릴 것 같다 그럼 개인적으로 표시하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까지 보는 것은 가장 이제 기본적인 설정이고, 그리고 요거 밑에 있는 것까지 연결시켜 주시면은 뭐 사실상 뭐 웬만한 거 다 해결이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 몸무게는 저량이에요, 유량이에요? 저량이죠. 시시각각으로 바뀌잖아요. 목욕탕 들어가기 전에 한번 몸무게 재보고, 목욕탕 끝나고 한번 몸무게 재보면 그때 달라지죠. 전 똑같던데. 그리고 배고픈 정도도 그랬다 그랬죠. 허기진 정도도 무슨 개념이야? 저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작년하고 이제 재작년은 거의 출제 가능성이 이제 별로 없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올해는 조금 출제 게이지가 50%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2년 쉬었으니까 작년과 좀 달리 요건 좀 많이 연습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에서 연습해 드릴 때 기존에 나온 거는 이제 또 다 노출시켜 드리고,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은 가능성 있는 것도 조금 더 확장해서 노출시켜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부터 등장하는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는 테마인데, 그리고 시험에 나왔던 거 잠깐 예제 볼게요. 1번의 수요는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뒷받침된 유효 수요. 1번은 맞죠? 아까 유효수라 그랬잖아. 유효수는 뭐가 동반하는 욕구? 구매력, 경제적 능력이 동반하는 수요니까 유효수요. 2번, 수요량이 일정 기간에 실제로 구매한 수량이다. 이거 30회에 나왔던 질문이야. X지. 앞에 아까 논했잖아. 왜 그러냐? 수요량은 사전적 개념이라 그랬죠. 의도된 양이야. 의도된 양인데 이거 실제 구매량은 사후적 개념이잖아. 그래서 수요량과 요거는 반드시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죠. 그렇죠? 여러분 이건 저희 멀리 갈 필요 없고, 수요량이 여러분들 그냥 정확히 생각하시면 돼. 학개론 점수. 34회 부동산 학개론 점수. 그럼 수요량이죠. 본인이 그런 수요, 여러분들 학개론 점수가 몇 점을 목표로 하고 계세요? 그렇지. 70점이지. 그게 수요량이야. 지금 받고자 하신 점수잖아. 근데 올해 시험 날짜에 실제로 받은 점수랑 반드시 일치해요? 실제로 받은 점수는 몇 점일까? 아니. 75점. 일치하지 않잖아. 그치? 그러면 75점은 민법은 그냥 50점은 맞으세요. 50점. 그래도 15점 여유가 생기니까. 그리고 이제 저랑 유랑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죠. 박스를 쳐놓고 개수를 많이 물어봐요. 많이 나올 때 8개도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럼 저랑 변수가 모두 몇 개냐 하나씩 짚어보면 되는데, 어떤 문제 기출 같은 데서 저랑 유랑 변수가 종류가 나오잖아요. 이 종류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계속 반복될 거니까. 아까 재고 나왔다 그랬죠. 재고는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인구수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저랑 변수였었고요. 임대료는 뭐라 그랬죠? 유량. 그렇죠? 소득과 연관되는 건가? 자산은 뭐라 그랬죠? 저량. 자산, 자본, 부채. 그렇죠? 다 저량. 임금은 뭐라 그랬죠? 유량. 그렇죠? 최저임금. 그리고 도시 인구수는요? 저량이라 그랬죠. 신규 주택 공급량은? 유량. 그렇죠? 신축하는 거니까 기간을 통해 공급하죠. 근데 이 특징이 보통 6개가 나올 때는 유량, 저량의 종류 딱 절반씩, 3개씩 배당해 줬고요. 8개 나왔을 때는 4개 배당해 준 적이 있었어요. 이상하게 절반씩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3개가 정답인데 숫자 중요하지 않고 이 종류들에 대해서 반복적일 거니까 그대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게 마지막으로 나왔던 것이고, 그리고 한참 쉬었다가 31회 때 또 이제 오랜만에 나왔었죠.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실수하신 분이 계시다 그럽니다. 이제 하도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 당시 26회도 3년 쉬었으니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안 나왔죠? 29회 때 지금 5년 쉬었어요. 나오게 다 가능성이 안 나왔죠? 이제 앞으로 이제 안 나오겠네요. 나왔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이제 이변으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위에 있는 것을 그냥 참고하시고 요거 유랑저랑에 대한 종료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재상으로 이제 보면은 26페이지부터 보면은 전 세계 모든 경제학 원론책이 똑같은 목차로 되어 있어요. 수함수, 수요법칙, 수요곡선. 그리고 오른쪽에 그 유명한 아마 별표가 되어 있으시는 27페이지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 구분하는 거랑 6번에 수요의 변화 요인 이런 식으로 흐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흐름 목차는 공급에도 똑같아요. 먼저 뭘 논하냐면은 함수부터 논하죠. 함수는 뭐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수학적인 내용은 이거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함수다라고 얘기합니다. 독립변수는 영향을 주는 거야. 독립변수는 영향을 주는 요인들. 이걸 자극이라 그러죠. 자극. 그리고 종속변수는 영향을 받는 거야. 영향을 받는 거. 이거를 반응이라 그러죠. 그래서 학창시절에 이 독립변수가 하나면 1차 함수, 두 개면 2차, 세 개 3차 함수 뭐 이런 논리였었어요. 어쨌든 이 우리가 이제 함수는 독립과 종속변수 간의 관계인데 종속변수에다가 뭐를 갖다 놓느냐에 따라서 함수 명칭이 나오죠. 그러면 수요함수는요. 뭐를 논하고자 하냐면은 특정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하는 게 목적인 거야. 그럼 수요함수에서는 뭐가 종속변수로 고정이냐면은 지금 분석하고자 하는 해당 재화 있죠. 해당 재화의 수요량을 종속변수로 고정화시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남양주 학자들이 또는 정부가 남양주 지역에 있는 아파트 수요량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면 남양주 아파트 수요량을 종속변수로 잡는 거예요. 그럼 수요량은 스스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독립변수의 영향을 받아서 수요량에 반응을 해요. 그럼 소비자들이 어떤 물건의 수요량을 결정을 할 때 뭐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수요량을 결정할까? 역시 구매하고자 하는 해당 재화의 가격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겠죠.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가격만 영향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가격을 지불할 능력도 영향을 주죠. 그게 뭐죠? 소득. 그리고 해당 재화 가격이 아니라 다른 재화 가격도 영향을 줘, 안 줘요? 영향 주겠지. 소비자가 마트 가서 사과를 구매하고자 했는데 얼마요라고 사과 가격 물어보니까 한 개당 1,000원이래. 좀 부담되네. 그래서 옆에 배를 팔어. 그 배 가격이 얼마요라고 여쭤봤더니 배가 한 개당 1원이래. 그럼 사과를 구매하고자 갔다가 배 수요로 갈아타는 경우도 있겠지. 그렇죠? 그럼 똑같이. 이런 등등등. 그거랑 이제 마찬가지예요. 미팅을 갔는데 제가 이제 상대방 소개팅을 받으러 갔는데 옆에 친구가 저를 소개해서 친구랑 같이 나갔어. 근데 상대방이 저보고 연봉이 얼마예요? 100원인데. 근데 친구한테는 연봉이 얼마예요? 1조예요. 그럼 저를 버리고 갈아탈 수 있겠지. 이건 적절한 예는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미래에 대한 예상도 영향 주겠어, 안 주겠어요? 영향 주겠지. 이것 보면 이제 부동산 구매량을 결정할 때 부동산은 좀 상대적으로 가격이 세기 때문에 시험에 부동산 쪽에 자주 나오는 이 대출과 연관성이 있죠. 대부분도 영향 주겠어, 안 주겠어? 영향 주겠지. 대출 받으면 상환하는 과정 중에 금리 있죠. 영향 주겠죠. 그럼 부동산을 사는 거니까 구매할 때 세금도 영향 주겠지. 그래서 세금, 조세. 부동산 쪽에서 나오는 3두 테마죠. 대부 비율, 금리, 조세. 3두 테마 이렇게 등등등. 그러니까 이 무수히 많은 요소들이 특정 물건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근데 많은 요소가 동시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분석이 어려워지겠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래도 뭐예요? 가격이지. 그 가격을 제한 나머지들을 다 묶으라 그랬어요. 묶어가지고 나머지 독립변수들을 뭐라 그런다? 가격 이외의 요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가격의 요인은 얘네들이 우선 변하면 안 되니까 일단은 뭐라고요? 일단은 일정하다. 즉 불변이라고 가정하는 거야. 이렇게. 그 얘는 변하지 않고 고정적이라는 뜻이야. 그럼 뭐만 변한다는 거야? 가격만 변하는 거야. 그럼 가격이 어디에? 변화가 수요량에 영향 주겠지. 왜? 종속은 스스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요인이 자극을 주면 그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독립변수인 가격이라는 요소가 영향을 주면 얘가 반응해요. 그럼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요것이 수요 법칙이 됩니다.
이 수요 법칙을 그래프화 시킨 것이 무슨 곡선? 수요 곡선이 돼요. 그럼 수요 법칙은 여기까지가 수요 법칙 내용이에요. 그럼 세상은 수요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세상이 있고 수요 법칙으로 설명이 안 되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수요 법칙을 설명할 수 있는 세상이고 오른쪽은 수요 법칙을 설명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격이야 수요량과 관계 요거를 우리 유명한 테마 뭐라 그런다 이쪽을 수요량의 변화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수요량이 변하고 오른쪽이 있죠. 이제는 나중에는 일단은 불변이라 가정했던 얘네들도 소득 다른 자 얘네들도 다 수요량에 영향 주겠어 안 주겠어? 영향 주겠지. 그러면은 불변이라 가정했던 가격의 요소들이 나중에 수요량에 영향 미치는 걸 분석하는 거를 얘를 뭐라 그러냐? 수요의 변화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랑 수요의 변화가 이렇게 이제 비교되는 상황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함수 의미는 뭐 이거 다 암기하시라는 뜻은 아니고 법칙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하면서 막 줄쳐서 독립변수는 영향을 주는 것이고 종속영향을 이런 거 암기 안 해도 돼요. 이렇게. 그러면서 대신에 바로 밑에 나오는 교재 수요 법칙에 대한 내용은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수요 법칙은 가끔 가다가 나와. 가끔 가다가. 수요 법칙은 여기 보시다시피 다른 모든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했죠. 여기 다른 모든 조건이 뭘 말하느냐? 가격 이외의 요인을 말하는 거야. 가격 이외의 요인. 그럼 뭐만 변하는 거야? 가격만 변하는 거야. 해당자와 가격이 변했을 때 해당자와의 뭐다? 수요량과의 관계를 우리가 수요 법칙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때 가격이 있고요. 수요량이 있어요.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은 수요량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지. 구매력이 이제 떨어졌으니까 가격이 하락하면은 수요량은 증가하지. 그래서 옛날에 예를 들 때 어떻게 하냐? 지금 소비자가 갑인데 갑의 소득은 1,000원이라 그랬어요. 갑이 구매하고자 하는 재화가 사과다. 사과 가격이 지금 얼마냐? 100원이라 그랬어요. 100원. 그럼 우리가 논하는 것은 이 사과 수요량의 변화에 대해서 분석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사과를 구매하기 위해서 할당된 소득이 1,000원이란 뜻이야. 이거는. 그러면 이 사과 수요량 1,000원 범위 내에서 소득 범위 내에서 가격을 지불할 거 아니에요. 매입하겠지? 그러면 최대 몇 개까지 구매할 수 있어요? 최대 수요량이니까. 10개까지 구매할 수가 있죠. 우리가 논하는 것은 수요량이 10개 있죠. 얘가 변하는 거를 논하는 거야. 수요량의 변화. 그 이 사과 수요량에 영향 미치는 변수가 여기 주어진 예제는 몇 개 있다 그랬죠? 사과 수요량에 영향 미치는 게 2개가 있지. 뭐하고 뭐? 아니 지금 사과 수요량에 여기 10개라는 숫자가 수요량 변화할 거 아니야. 수요량을 변화시킨 요인이 지금 예제상에서는 몇 가지 요인 때문에 수요량이 변할까? 2개. 뭐하고 뭐? 지금 구매하고자 하는 사과 가격이 영향 주겠어 안 주겠어? 주겠지. 그리고 소득도 영향 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얘네들이 동시에 사과 수요량에 영향을 줘요. 근데 우선 분석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크게 2개로 나눴죠? 해당자와 가격과 가격 이외의 요소. 아까 가격 이외의 요소에 뭐가 있었냐? 소득이 있었잖아. 그럼 이 소득은 일단은 뭐라고요? 일단은 불변이라 가정하는 거야. 그러면 1,000원이라는 소득은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야. 수요 법칙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격만 변하지 이 소득은 1,000원으로 고정화시켰다는 뜻이죠. 그럼 1,000원 범위 내에서 100원짜리 구매할 최대 수량이 10개인데 사과 가격이 만약에 200원으로 상승했어요. 그럼 수량은 최대 몇 개로 변해요? 5개로 변할 거 아니야. 왜? 소득이란 것이 고정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사과 가격이 50원 하락하면 최대 몇 개로 변해요? 20개로 변하죠. 지금 보시다시피 사과 가격이 비싸지면은 기존 수량보다 적게 소비가 일어나고요. 사과 가격이 하락하면은 기존 수량보다 더 많이 수요가 일어납니다. 그럼 사과 가격 그럼 해당자와 가격의 변화 방향과 그에 따른 해당자 수요량의 변화 방향이 어때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이처럼 가격과 수요량이 서로 반대 방향 움직인다는 가격과 수요량과의 역의 관계라 그래요. 역이란 말은 마이너스란 뜻이고요. 이 마이너스라는 건 통계적으로 자극과 자극에 대한 반응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뜻이고 방향성을 나타내는 내용이에요.
반대방에 움직인다는 거를 반비례란 말을 많이 쓰게 되어 있어요. 이처럼 해서 수요 법칙은 요 1번 지문 있죠? 1번 지문에 대한 요거를 그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거기 1번에 체크된 내용이죠. 1번. 그러면은 이거를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들은 그림으로 전달하고 싶었던 거죠. 그림으로 전달해서 나온 것이 뭐다? 수요 곡선이요. 수요 곡선. 수요 곡선은 다른 것보다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모양이 어떤 모양이라고 일반적으로? 우하향. 왜 우하향이냐? 우리가 수요 곡선을 그릴 때는요. 시장을 그리는 거예요. 소비자 시장. 소비자 시장 그릴 때 종축에다 뭘 잡기로 약속했다? 가격을 잡기로 약속했고요. 횡축에다가 양을 잡기로 약속했어요. 수요니까 횡축에다 수요량을 잡는 거야. 저기는 가격이고 여기는 수요량이야. 그러면은 가격이 만약에 100원이라 가정하면은 아까 사가 이게 해당자 수요가 해당자 사가라고 보고 100원일 때 최대 수요량이 10개였잖아. 그럼 100원이란 가격에 대응하는 수요량을 좌표에 찍으면은 여기에 A점이 찍히는 거야. 이 A점은 100원 가격에 대응하는 해당자 수요량 10개를 나타내는 수요량점이고 가격이 200원으로 상승하게 되면은 아까 수요량은 몇 개? 5개로 줄어들었죠. 줄어드는 거를 200원에 대응하는 수요량 5개를 좌표에 찍으면은 여기에 해당 수요량점이 찍혀요. 가격이 50원으로 하락하면은 이제는 이제 수요량 20개가 되면서 똑같이 50원이랑 가격에 대응하는 수요량 20개를 좌표에 찍으면은 여기에 찍히죠. 그럼 여는 A, B, C는 점이죠. 점이 3개 있어요. 왜 3개 있냐? 지금 이제 제시된 가격이 3가지가 있기 때문에 주어진 가격에 대응하는 수요량도 3가지가 표시가 돼서 수요량점이 좌표에 A, B, C라는 3개의 점이 찍힌 거죠. 그럼 3개의 점을 쭉 연결하면은 하나의 선이 나오죠. 선. 이거를 우리가 디맨드 커브라 그래서 수요 곡선이라 그러고 모양은 우하향으로 그리는 것이 보통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가 우리가 논하는 일반 내용이죠. 여기까지. 그런데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수요량의 변화는 이게 지금 수요 법칙을 나타낸 거잖아요. 그렇죠? 수요량에 영향 미치는 것이 뭐가 영향 미친 거야?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변했잖아. 뭐가 영향? 가격 때문에 변한 거죠. 가격의 변화 때문에 수요량이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럼 여기까지가 수요 법칙이 이제 시장에서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는 뭐냐? 아까 일단은 불변이라 가정했던 가격 이외의 요인들이 있죠. 가격의 요인들이 이제 여기다가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불변이라 가정했던 가격이. 그러면 이게 지금 수요 법칙을 설명한 게 이거잖아. 세상은 모든 현상을 수요 법칙을 설명할 수 있을까 없을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이 많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대. 그러면 수요 법칙이 하면 강남 지역 아파트 수요량은 어떻게 돼야 돼요? 감소해야 되잖아. 올라가면 소비자 안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강남 지역의 부동산가 비싸다는 것은 거기는 아무도 살면 안 되는 거야. 거기 귀신이 동네가 돼야 돼요. 가격이 비싸지니까 다 수요를 안 해. 구매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근데 오히려 가만히 지켜보면 어떤 데서는 가격이 올라갔더니 사람들이 수요량이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죠. 그럼 그 수요 법칙을 설명할 수 있을까 없을까?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럼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아마 그 지역, 강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는데 오히려 수요량이 늘어나더라. 수요 법칙을 설명할 수 없네. 그럼 그거 왜 그러냐면 뭘로 설명할 수 있냐? 거기는 가격 말고 다른 요인이 더 크게 영향을 줬다는 뜻이야. 그래서 가격 위의 요인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거 있죠? 요거를 테마를 잡는 거지. 그래서 가격이 한 수요량의 변화를 아까 논했던 수요량의 변화라 그러고 가격 위의 요인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수요의 변화라 그래서 첫 번째 테마가 등장합니다. 대신에 27페이지의 그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하기 전에 먼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테마가 하나가 있어요. 그 테마가 뭐냐면은 26페이지 하단부 보시면은 박스 쳐놓고 거기에 시장 수요 곡선이라는 설명이 돼 있죠. 그렇죠? 시장 수요 곡선 가로치고 시장 공급 곡선도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니까 같은 식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다만 우리가 시장 수요 곡선 같은 거 논할 때는요. 옆에 대시 친 것처럼 해당자는 뭘로 가정해요? 민간재로 가정해요. 꼭 민간재. 민간재를 가정하고 그러면 이제
이 민간제를 가정한다. 이 조건이 안 나오면요, 이건 무조건 성립이 안 돼요. 왜? 그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또 하나 가정이 소비자들이 소비를 할 때 상호 독립적이라고 가정해요. 상호 독립적이라는 건 저희들이 물건을 살 때 옆 사람이 관심 없었는데 옆 사람이 물건을 사요. 그럼 편성받아가지고 나도 구매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럼 상대방의 소비에 내가 영향받은 거야.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모두 다 본인의 독립적인 의사에 의해서 물건 소비 행위가 일어난다는 것을 상호 독립적이라 가정한다는 뜻이고요. 그랬을 때 거기 나오는 게 뭐냐? 바로 옆에 쭉 읽어보면은 시장 수요국선, 개별 수요국선은 무슨 합이다? 수평적 합이야. 그거 이제 수평적 합에서 수평을 잘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수평적 합입니다. 그럼 수평적 합이라는 것은 요거는 가격을 합한 걸까요? 아니면은 수요량을 합한 걸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앞에서 그림을 그려봤잖아. 그림 그려보면은 여기가 가격이 여기가 수요량이었었죠. 그럼 요거는 가격축은 요거는 무슨 수직이야, 수평이야? 요것은 이건 수직이고 요거는요 수평이죠. 수평적 합이란 말은 그럼 뭐를 합했다? 수요량을 합했다는 뜻이야. 수요량의 합이 시장 수요곡선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시장 수요곡선은 개별 수요곡선보다 기울기가 더 완만하게 돼요. 완만하다는 것은 더 기울기가 이렇게 기울어졌다는 뜻이죠. 이것도 이해되세요? 그렇지. 왜? 수평적 합이기 때문에 그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책에도 약간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사과시장이라 한번 가정해 볼게요. 사과시장에서 소비자는 두 사람이 있어요. 갑돌이하고 을순이가 있다. 상호 독립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가격이고요. 사과 가격이 100원이야. 100원일 때 10개를 소비하고 있는 갑돌이의 행동이 있어요. 이건 갑의 개별 수요 곡선이야. 갑은 100원짜리 사과를 10개 구매하는 거예요. 을순이도 가격은 어차피 동일지하니까 똑같이 100원이야. 100원일 때 을순이도 10개를 구매합니다. 요거는 을순이의 소비 행동입니다. 그런데 갑하고 을이거든요. 그럼 이 사과 시장 전체 수요량은 얼마냐? 갑돌의 행동과 을순이 행동을 합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두 사람은 사과를 구매할 때 어차피 가격은 100원이죠. 100원인데 사과 시장 전체에서 몇 개가 구매가 된 거야? 20개지. 10개가 아니라 20개가 구매가 된 거죠. 이렇게 주어진 가격에서 갑의 행동과 을의 행동을 합한 거죠. 갑 플러스 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수요곡선은 이 각각 개별 수요곡선보다 주어진 가격에서의 수평적, 수요랑 합한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기울기가 완만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그림을 그려놓고 뭐냐 물어본 적은 없어요. 이걸 내고 싶어. 어떻게 할까 하다가 교재는 밑에 결과만 나와 있는데 기출문제에 보면은 19회 때 이때 처음으로 요거를 여쭤봤어요. 그리고 최근에 32회 때도 관련되는 문제가 나왔어요. 계산 문제로. 우리가 이제 계산 문제가 10문제 나오는데 10문제는 이제 테마가 있어요. 수요에서 나오는 테마, 투자에서 나오는 테마, 간평에 나오는 테마가 있는데 수요 공급에서 나오는 계산 문제는 웬만하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수요 공급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계산 문제가 방정식 문제야. 1차 방정식 이렇게. 함수 문제라는 뜻이 함수 문제. 그래서 이렇게 나와. 여기 보시면은 어떤 부동산에 대한 시장 수요 함수는 P는 100-4Q로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이런 시장의 수요자가 모두 동일한 개별 수요함을 가지고 있다. 이때 수요자 수가 몇 배가 됐다 그랬어요? 2배가 됐다는 거야. 근데 새로운 시장 수요함수는 다른 조건 일정하다 가정하고 이 부동산 무슨 제하다? 민간제를 가정한 거지. 오케이? 근데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숫자 10은 100-4Q야. 원래는 이제 이렇게 내야 돼요. 100-4P. 요게 이제 특정 물건의 수요함수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P는 가격이죠. QD는 수요량이야. Quantity of Demand. 이런 동일한 행동을 보이는 소비자 수가 2배가 됐다라고. 2배가 증가했다는 뜻이야. 그럼 2배가 증가했으면은 이 두 사람의 행동을 합한 새로운 시장 수요함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장 수요함수는 개별 수요함수 무슨 합이라고요? 수평적 합. 수평적 합은 가격을 합한 거라고요? 아니면은 Q, 수요량을 합한 거라고요? 수요량 합해야 되죠. 그럼 똑같은 거 하나 더 적어야 되죠. 100-4P. 그럼 얘네들 뭐하라? 더하는 거야.
그치. 수평적 합이니까 Q를 합해야 되잖아. 요거랑 요거 합하면요. 이게 뭘로 표시되냐? QM으로 표시됩니다. QM이. QM이라는 것은 마켓 수요량을 말하는 거야. 거기서 두 명을 더하든 100명을 더하든 1억 명을 더하든 저거는 시장 수요량은 QM으로 표시가 돼요. 그럼 좌항이 이퀄이니까 이퀄. 우항도 다 더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100 더하기 100이니까 얼마예요? 200이고 4P 더하기 4P는 얼마예요? 8P. 그럼 요게 이제 문제고요. 이런 행동 보이는 소비자가 2배가 됐다. 새로운 시장 수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QM은 200-8P라고 해가지고 요게 이제 보기에 있으면은 정답이 되는 것이에요. 이거 이해되세요? 할 수 있겠어? 근데 이건 2명이니까 이렇게 했지만은 만약에 이것이 5명이다. 5명이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은 걸 5개 할 필요 없죠.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같은 게 반복이 되는 것은 반복되는 회차를 뭐 하면 돼요? 곱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만약에 5명이다. 2명을 계속 해보면은 2명이다. 그럼 이거 굳이 더할 필요 없이 수평적 합이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1을 하면 되지. 곱하기 1을 하면은 요것도 뭐다? QM에 그대로 똑같고 이퀄이니까 좌항에 곱하기 했으니까 우항에도 뭐 하면 돼요? 똑같이 곱하기 1을 하면 되지. 100 곱하기 2니까 200이고 4P 곱하기 2니까 8P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하실 수 있겠지? 지금 뭐 했는지 아시겠어? 다시 QD는 100-4P 100-4P예요. 이런 행동 보이는 소비자 수가 4배가 증가됐다. 그럼 새로운 시장 수요 함수는? 그죠? 곱하기 4 하면 되죠. 그럼 이게 QM이 되죠. 곱하기 4, 이퀄이니까 우항에도 곱하기 4 해야 되지. 얼마? 400-16P가 되는 겁니다. 이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 나온 적 없어. 그 앞에 문제는 뭐였냐면 잘 보세요. P는 100, 이거 자꾸 이제 찢어지지. P는 100 마이너스 4QD 이렇게 돼 있었어요. 앞에 문제 기억나세요? 네. 그러면은 이런 행동을 보이는 소비자 수가 몇 배가 됐다고요? 2배가 됐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2배가 된 거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서 풀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야. 왜 안 될까요? 여기는 P를 곱하면은 그는 P를 더한 거잖아. 그럼 P를 합했다는 것은 뭐야? P는 수직적 합이잖아요. 우리 무슨 합이라고 그래야 돼요? 수평적 합이라고 해야 되지. 그렇죠? 그러면은 수평적을 만들려면 지금 독립변, 종속변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위치를 이제 바꿔놔야 되죠. 아까 요렇게 나왔던 것처럼. 그러면 4QD는 100-P가 되겠지. 4로 다 나눠줘야 되죠. 나눠주면은 QD는 100을 4로 나누면 25죠. 마이너스 4분의 1 P. 그럼 요거하고 요건 지금 같은 거죠. 그리고 이게 2배가 됐다 그랬으니까 이제 아까 모두 그대로예요. 여기다가 곱하기 뭐하라? 2를 하는 거야. 그럼 이게 뭘로 바뀌어요? QM이 되는 거야. 여기 곱하기 2 하면 얼마 나요? 50. 그리고 곱하기 2 하면 4분의 2니까 2분의 1 P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2배가 되면은 요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문제가 P로 주어졌잖아. 그러면 1, 2, 3, 4, 5번도 전부 다 뭘로 표시되어 있을까? 다 요거는 똑같이 P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요걸 P로 바꿔야 되지. 위치 바꾸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 P는 50-QM이 되겠지. 그럼 2분의 1 없어지기 위해서는 전체를 다 뭐 곱하면 돼? 다 1을 곱하면 되지. 1을 곱하면 얘는 P가 되지. 여기다 곱하기 2 하면 얼마 나와요? 100. 여기다 곱하기 2 하면은 2QM이 되는 거야. 요거랑 요거는 뭐다? 같은 거야. 그래서 이게 문제고요.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P로 물어봤으면 푸실래요? 제끼실래요? 풀어야지. 풀어야지. 근데 우리는 주관식 시험이 아니라 무슨 시험이냐? 객관식 시험이에요.
객관식 시험의 장점은 절차가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잘 보시면은 이게 문제고 이게 정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과정을 우리가 언제 이 짓을 다 해? 그럼 문제하고 정답 P를 잘 보면은 여기 P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P가 됐을 것이고 상수 100 있죠. 여기도 뭐야? 100이야.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어요. QD가 QM으로 우선 바뀌었죠. 표시 이건 중요하지 않고 Q 앞에 붙은 개수가 4가 뭘로 바뀌었어요? 2로 바뀌었지. 그렇죠? 그럼 뭔가 TV 보이죠? 그 만약에 P로 주어지고 새로운 시장수 함수를 물어봤다. 그러면 과정은 필요 없고 Q 앞에 붙어 있는 요 개수만 건드리면 돼요. 개수만. 근데 2배가 늘어났다 그랬죠. 늘어난 만큼 뭐하라?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4를 2로 나누면은 다른 건드리지 마시고 Q 앞에 붙어 있는 요거를 나는 EQM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다시 돌아가면은 이게 이제 최근에도 이 문제 똑같은 게 32회 나왔지만은 좀 방정식이 P로 이렇게 돼 있어요. 동일한 행동 보이는 소비자 2배가 됐다 그랬어요. 새로운 시장 구상. 그러니까 문제가 P로 주어졌기 때문에 보기도 다 P로 돼 있어요. 그럼 빨리 풀어야 되니까 P 그냥 내리고 상수 변하지 않았죠. 그리고 4QM이 바뀐 다음에 2배가 늘어난 만큼 뭐 하라고요? 나눠. 그럼 EQM 바로 정답이 몇 번이야? 2번. 몇 초 만에 풀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푸셔야 되는데 이게 너무 각인이 된 거야. 그래서 모의고사에 예를 들어서 QD는 만약에 600 마이너스 뭐랄까요? 4P 이런 행동은 보이는 소비자 수가 4배가 증가됐다. 그럼 새로운 시장 수함수는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은 어떻게?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데 까먹은 거야. 까먹으면서 저 인간이 이걸 내리라 그랬지? 그럼 저 인간 이거 내리자. 그리고 요것도 내리라 그랬지, 저 인간이. 요것도 내리고 이거를 4로 나눠주면 4네. 4로 나누면 그냥 1이네. 그래서 800 마이너스 P가 되겠지? 그렇죠? 근데 이게 복이 있을까 없을까? 아니, 있어요. 출제는 선수야, 선수. 어떻게 했더니 이게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되면 틀리는 거지. 그렇죠? Q로 되면은 수평적 합에 대한 모습이 제대로 돼 있으니까 곱하기 4에서 3200이 되고 이거는 16P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게 만약에 또 나온다 그러면은 방정식이 Q로 주어졌느냐 이것처럼 Q로 주어졌느냐 아니면은 P로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빨리 푸는 방법이 차이가 있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이제 같게 하는 거지만은 그럼 Q로 주어지면 전체를 건드리면 되고요. P로 주어지면 다른 건 건드리지 마시고 Q 앞에 붙어 있는 뭐다? 개수만 건드려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다음 주에 시험을 딱 내드리잖아. 저 인간이 뭐라고 했는데. 그래서 자꾸 까먹어요. 자꾸 까먹어도 괜찮아. 자꾸 반복 학습하시는 거야. 잊어버릴 만할 때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27페이지에 테마인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조금만 주무셨다가 하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